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현장이 오늘부터 이어집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고 지리적으로 서해와 가장 가까워 중국의 문물을 해상 교통을 통하여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백제였죠. 그래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한강이라는 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여 농경도 가장 발달하였고 일본과의 교류도 가장 활발한 나라가 백제였죠. 당시에 백제가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서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였습니다.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구권왕을 전사시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고구려이지만 전쟁에서 자국의 왕이 전사한 것은 국가 최초의 일이었죠.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리망 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인 고구권왕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전사하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이고 법령을 만들죠. 아마도 아버지인 고구권왕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이 소수리망은 거기에 대한 충격과 함께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소수리망은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고구려는 이 소수리망이 없었다면 고구려의 발전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 때까지가 고구려의 최전성기였죠. 광개토대왕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과 정벌을 한 왕이죠. 그는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 시절 신라와 관련된 사건은 왜구가 침입하여 이기를 맞이한 신라가 고구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고구려가 지원하여 왜구를 격퇴를 하죠. 이후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 시달리게 되죠. 이때 시기에 신라에는 왕이 없었는데 고구려가 김씨에게 왕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김씨왕의 세습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죠. 지증왕 때 비로소 왕의 호칭을 사용했고 신라라는 국호도 이때 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왕이라는 호칭보다는 거서간, 그 다음 시대에는 차차웅, 그 다음 이사금,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죠. 국호도 이전까지는 사로라고 하였죠. 물론 마립간 이후의 호칭은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고구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광개토대왕 이후에 그의 아들 장수왕이 있죠. 장수왕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장수왕의 시호는 오래 살아서입니다. 98세까지 사십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98세면 고령인데 당시에 98세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오래 산 분이었죠. 제2기간이 79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4세기 때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구권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에 장수왕도 거기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겠죠. 또한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 하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 말은 수도를 남쪽으로 남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 백제와 좀 더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한성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급기야 백제의 당시 계로왕도 죽입니다. 자신의 선조대왕 고구권왕의 죽음에 대한 원수도 갚은 것이죠. 백제는 수도 위례성이 함락되어
도읍을 부랴부랴 웅진, 지금의 공주인데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이후 성왕 때에는 협소한 웅진 대신에 넓은 평야가 펼쳐진 사비, 지금의 부여인데 이쪽으로 도읍을 또 옮깁니다. 고구려는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고구려의 이러한 팽창 정책에 백제는 물론이고 신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 두 나라는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나제동맹이죠. 이렇게 시작된 동맹이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까지 계속됩니다. 이제부터 신라의 이야기를 해보죠. 신라의 개혁은 6세기 지증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증왕 때 유명한 장군 이사부는 독도가 속해 있는 우산국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되죠. 지증왕의 뒤를 이어 버풍왕 때 변화와 개혁의 뜻을 이어받아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는 무난하게 불교를 받아들인 반면에 신라는 귀족들의 반대로 불교를 공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귀족들은 토착신앙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었죠. 이처럼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왕권이 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 불교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의 반대로 버풍왕의 고민은 깊어만 갔죠. 이에 불교 신자이며 신하인 이차도는 버풍왕의 뜻을 받들어 숲에 나무를 베고 절을 지었습니다. 귀족들은 화가 나서 왕에게 이차돈이 허락도 없이 숲에 절을 지었다고 아뢰었고 이차돈을 처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차돈이 찾아와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목숨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죠. 이차돈의 충성스러운 행위에 감동받았으나 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왕은 그의 목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그의 목에서는 흰 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하죠. 이에 귀족들도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처럼 지증왕과 버풍왕이 일궈낸 개혁의 축복을 받게 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진흥왕입니다. 이후 신라의 전성기가 이어지죠. 진흥왕은 정복군주의 모습을 보이며 영토를 쭉쭉 넓혀갑니다. 고구려는 육지로, 백제는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신라는 한반도 우측에 고립되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었죠. 특히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갖고 싶어 했죠. 한강을 통해서 해상으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수월할 뿐더러 한강 유역에 기름진 토지가 탐이 났던 거죠. 원래 백제의 근거지였던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되찾고자 한 성왕, 그리고 신라의 발전을 위해 한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고자 한 진흥왕이 힘을 합쳐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지역을 되찾고 맙니다. 그것이 무려 76년 만입니다. 신라는 한강 상류,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자는 협약이 있었죠. 그러나 믿었던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치죠.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를 쳐서 점령합니다. 한강 하류는 바다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지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21년 동안 지속되었던 나제동맹은 깨지고 백제 성왕은 신라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와 신라의 관산성 전투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백제군이 신라의 관산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관산성은 오늘날 충청북도 옥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산성은 신라가 새로 점령한 한강 하류와 본거지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성왕은 이 전투에서 신라의 매복조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백제군은 대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신라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진흥왕은 점령 지역을 돌아다니며
기념비석을 여기저기 세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그 순수비가 황초령비가 있고 북한산비가 있는데 특히 이 북한산비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북한산에 세운 비석입니다. 또 마운령비가 있고 창녕에 척경비가 있어요. 이제 신라는 중국과의 직접 교류 루트를 얻게 되었으며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진흥왕은 청소년 집단인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 군사력을 키웁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삼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죠.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으나 고구려와 백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국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죠. 642년 백제 의자왕이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여 신라 서쪽 변경의 40여 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거점이었던 대야성을 차지하면서 신라는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고구려는 이 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왕조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7세기의 수왕조는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고구려 영양왕 때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에는 명장이 있었죠. 바로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침략이 있었으나 잘 막아내죠. 수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워져 멸망하고 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나라 역시 고구려의 욕심이 있었죠. 이러한 각국의 각축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격동기에 신라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외교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협력을 모색하여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라고도 하죠. 이 김춘추가 고구려, 일본, 당을 차례로 오가며 외교 활동에 나서죠. 그러나 모든 나라들은 신라와 협력을 거절합니다. 신라에게 정작 필요한 나라는 중국의 거대 국가인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자신의 나라와 멀리 떨어진 이방국의 조그마한 신라를 비웃기도 했었죠. 당의 관심은 거대국 고구려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갑니다. 고구려도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이 장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쿠데타로 친당 정책을 폈던 영유왕이 제거되고 당의 강경 정책을 주장하는 보장왕에게 왕위를 내어주죠. 물론 연개소문도 보장왕과 같이 당에 대한 강경주의자였죠. 보장왕은 연개소문에 의해 등극한 왕이었고 큰 능력이 없었고 실권은 연개소문에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당태종은 고구려를 칠 좋은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드디어 고구려를 치려고 몰려오는데 안시 성전투에서 병사와 백성들은 맹렬하게 성을 지킵니다. 당시의 성주가 양만춘 장군이었죠. 이때 후방에서 신라가 당에 협력을 합니다. 이때 신라가 협력한 사실은 신라가 당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에서도 고구려를 후방에서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신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결국 이후 신라의 제안으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이후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전략적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 즉 이것을 나당동맹이라고 하죠. 64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660년 당의 소정방과 신라의 김유신이 백제를 협공합니다. 이때 백제의 명장인 계백 장군이 있었죠. 군 5천을 이끌고 황산벌, 오늘날의 논산입니다. 이 황산벌에서 10배가 더 많은 신라 5만 군과 대치하여 전투마다 승리하였으나 결국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5천의 군사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계백 장군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나당 연합군에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예상을 하고 전쟁에 져서 남의 나라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여 가족 모두를 죽이고
자신도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죠. 이렇게 대쪽 같은 마음을 가진 명장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결국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는 열흘 만에 멸망합니다. 이때 시기가 660년입니다. 백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당시의 서해안 방어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당나라가 당시 항해술로는 고구려 앞바다를 거쳐서 와야 정상이지 10만이 넘는 대군대가 황해 먼 바다를 바로 넘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도 국가의 일을 등한시하고 향락과 사치 생활을 한 것도 무시하지 못할 일이었죠.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설화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천궁녀의 이야기가 있죠. 백제가 멸망하자 부여에 있는 고란사의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금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000명의 궁녀들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수많은 궁녀들이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궁녀들이 뛰어든 광경이 마치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 하여 낙화암이라 불리게 되었죠. 앞에서는 당 대군이 쳐들어오고 뒤에서는 신라의 대군이 덮치니 백제로서는 멸망이 필연이었습니다. 그 후 약 6년 뒤에 나당 연합군은 백제 때의 병력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는 강력하였지만 그가 죽자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의 아들들은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외부에서는 나당 연합군이 몰려오고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의 경험이 그리 많았던 고구려였기에 2년에 걸친 항쟁을 하였지만 결국 668년 수도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한반도가 이제 신라의 영역으로 국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이 이후에 본심을 드러내어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호부, 신라의 계림도호부,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지배하려 하죠. 이후 신라는 당과 전면전을 벌이는데 바로 이것이 나당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매소 성전투, 지금의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죠. 기벌포전투, 지금의 서천군입니다. 두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며 비로소 완전한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되죠. 이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가려져 다루지 못했던 가야와 통일 이후에 등장한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먼저 가야부터 알아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무렵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자리를 잡았었죠. 사만이라는 즉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국가들이 있었죠. 이 중 마한은 백제에 의해 흡수 통일되고 진한은 신라에 의해, 변한은 가야에 의해 통일됩니다. 이 중에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통일된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간이라는 부족장들이 각각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족의 이 간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희들에게 위대한 왕을 내려보내려 하는데 너희들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아라.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런 노래죠. 일명 이 노래를 구지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지가라는 단어에서 구자라는 것이 거북이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한자로 거북구자입니다. 9명의 간들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계속 불러서 왕의 하강을 기원하였답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내려왔다고 하죠. 상자 안에는 6개의 황금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깨어난 알이 구간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바로 김수로 왕입니다. 김수로 왕은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죠. 그 나머지 5알도 깨어나서 다른 5곳을 지배하였다고 합니다. 가야국은 총 6개의 소국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지역은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죠. 6개의 가야가 있었는데 김수로를 왕으로 추대한 금관가야를 비롯해서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등이 있었습니다. 금관가야의 김수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는 구척 장신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2m 정도 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장군 김유신도 김수로 왕의 12대 후손이라고 하죠. 이후 가야국은 신라에 의해 흡수 통일되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은 신라에서의 정통성은 없었죠. 한마디로 김유신의 능력에 비해 대접을 잘 못 받은 거죠. 이처럼 신라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푸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삼국 통일을 한 5월의 식이 높았으며 특히 그 중에서 수도인 경주인들의 자존감은 더욱더 높았다고 하죠. 그런데 김유신은 능력이 뛰어났고 처세에 능했다고 하죠. 통일신라 29대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김유신이 그와 인연이 닿으면서 김유신이 입지를 넓혀가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한 위인 중에 한 명이 되죠. 김수로 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아유타에서 온 인도인 허왕옥, 즉 허왕후라고 합니다. 허왕후는 한국의 성씨 중에 하나인 허씨의 시조라는 설이 있죠. 김수로 왕과 결혼해서 아들 10명을 두었는데 그 2명에게 허씨성을 주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시하던 과거에는 같은 허씨는 물론이고 김의 김씨와도 서로 결혼을 못했다고도 합니다. 허왕후의 이야기로는 자신은 인도 아유타의 공주로 왕이신 자신의 아버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가야국의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해서 거역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왔다고 하죠. 이에 김수로 왕이 허왕후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가야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야는 철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죠. 철제 무기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서 화려한 문화를 뽐냈습니다. 이른바 철의 왕국이라고도 불리었지만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562년 신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음은 발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삼국통일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 영토였던 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구려 옛 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입니다. 과거 KBS 대하 드라마 대조영에서 배우 최수종 씨가 이 역할을 맡아 열연을 한 적이 있었죠. 대조영은 고구려와 말갈 유민을 모아서 698년 발해를 건국합니다. 이 말갈인들은 만주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 집단이었죠. 당시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이었고 말갈인들은 피지배층이었습니다.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자리 잡고 있던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 부릅니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에 이어 무왕이 등장하는데 주변국들을 공격하여 영토 확장에 힘쓰죠. 발해는 주로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건국되었으니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과는 적대적 긴장 관계에 있었죠. 당과는 소규모 전쟁 정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문왕이 등장하면서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1대 왕은 대조영, 2대는 무왕, 3대는 문왕, 이후에 15대까지 왕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라와 교류하기 위해 신라도라는 길을 이용하죠. 9세기 초에 이르러 발해는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때의 왕이 바로 선왕입니다. 전성기 때의 발해를 중국 사람들이 해동성국이라 불렀죠. 바다 동쪽의 강성한 국가라는 뜻으로 대단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거란족의 침입으로 무너집니다. 불과 3일 만에 항복하여 멸망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발해가 멸망을 한 기록을 보면 거란이 쳐들어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느 문헌에도 멸망의 합리적 원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역사학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명쾌한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겨우 3일 만에 무너졌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에 관한 이러한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즉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폭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가 쌓였다고 하죠. 이 가설 말고 또 다른 학설 중에 하나가 내부 갈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이었고 말갈인들이 피지배층이었다고 했죠. 이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 간의 내부적 갈등이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두 집단의 갈등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고 이 틈을 타 거란족이 쳐들어와 멸망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우 강력한 거란족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안타까운 과거사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발해의 그 거대한 영토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